그날 문을 두드리던 소리가 이상하게 길었습니다. 열어보니 오래전 인연이 아무 말 없이 들어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손등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냐고 물어보려다 입술이 붙어버렸습니다. 그가 오늘 여기까지 온 이유가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란 걸 느낌으로 먼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는 특별할 것 하나 없는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텔레비전 소리만 낮게 흘러나오고 있었고 나는 습관처럼 리모컨을 손에 쥔 채 화면이 아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니 누군가 찾아올 일도 거의 없었고 휴대전화 벨소리도 병원 예약 문자나 광고 문자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대문 앞으로 난 좁은 골목에서는 가끔 오토바이 소리가 지나갔지만 초인종이 울리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갑자기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울렸을 때 나는 잠시 꿈을 꾸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초인종 소리가 한 번 더 울렸습니다. 나는 그제야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인터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화면 속에는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반쯤만 보였는데도 어딘지 모르게 익숙했습니다. 화면을 더 가까이 당겨보며 눈을 찡그리자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이름 하나가 마음속에서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학교 때부터 붙어 다니던 친구, 젊은 시절 함께 공장에서 일하고 술잔을 나누며 미래를 이야기하던 그 사람. 그러나 30을 넘긴 어느 날 이후로 완전히 연락이 끊긴 채 살아온 친구였습니다. 문을 열어주자 친구는 말없이 고개만 한번 끄덕였습니다. 별말 없이 신발을 벗고 들어와 소파 끝자락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나는 물이라도 내와야 하나, 먼저 말을 걸어야 하나, 여러 생각이 뒤섞여 잠시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했습니다. 반갑다는 마음과 함께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주 앉았던 날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마에 주름이 깊어졌고 손등에는 검버섯이 여러 개 생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날 이후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거의 매일 같이 있었습니다. 새벽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에 버스를 타고 공장으로 향할 때도 월급날이면 허리춤에 봉투를 찔러 넣고 좁은 선술집에 앉아 막걸리를 나눌 때도 옆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늘 그 친구였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몸이 피곤해도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 버틸 수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야근을 할 때면 우리는 나란히 서서 같은 작업을 했습니다. 손이 저리고 허리가 아파도 옆에서 친구가 웃으면 나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계단에 앉아 담배를 나눠 피우며 언젠가는 이 공장을 벗어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의 우리는 가난했지만 꿈이 있었고 서로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도 한동안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명절이면 서로의 집을 오가며 인사를 나눴고 힘든 일이 생기면 밤늦게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캔맥주를 나눠 마셨습니다. 아내들은 그런 우리를 보며 철없다고 혀를 찼지만 동시에 부러워하는 눈빛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삼촌이라고 부르며 잘 따랐고 우리는 웃으며 언젠가 같이 가게 하나쯤은 해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친구 아이의 돌잔치에 갔던 날이 기억납니다. 친구는 아이를 안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고
나는 축의금 봉투를 건네며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술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친구처럼 지냈으면 좋겠어. 그 말이 정말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솔직히 말해 형제보다 이 친구를 더 믿었습니다.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마음을 나눴다고 생각했고 세월이 흘러도 이 믿음만큼은 변하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적어도 힘들 때만큼은 서로 등을 기대고 설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늘 내가 짐작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한 건 작은 가게를 시작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친구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둘이 힘을 합쳐 동네에 조그만 가게 하나를 열어보자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오랫동안 함께 꿈꾸던 이야기라 나도 금세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까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매출을 가정해 봤고 장사가 조금만 잘 되면 둘 다 숨을 고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가게 자리를 알아보러 다닐 때 우리는 마치 보물찾기라도 하는 것처럼 신이 났습니다. 이 골목이 좋겠다. 저 자리가 괜찮겠다. 이야기를 나누며 미래를 그렸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우리는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축하했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친구는 대출을 조금 더 받으면 된다고 했고, 나는 그 말이 불안하면서도 결국 동의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보증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설마 우리가 서로를 피하게 될 일이 있겠냐고 농담까지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도장이 나중에 우리 관계를 가르는 선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가게 문을 연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호기심에 한 번씩 들러줬고 아는 얼굴들도 찾아와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손님은 줄어들었고 재고는 창고에 쌓여갔습니다. 장부의 빨간 숫자는 지워지지 않았고 카드값과 임대료는 매달 어김없이 빠져나갔습니다. 무엇보다 버티기 힘들었던 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연체가 길어지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말이 담담하게 전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와 가게로 돌아오는 길, 나는 손에 쥔 휴대전화를 몇 번이고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친구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견뎌야 할지, 머릿속에서 수십 번 말을 만들어 봤지만 입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그 무렵 자주 가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날이 많았고 문자 답장도 늦어졌습니다. 나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왜 혼자 도망가려고 하느냐, 왜 나만 남겨두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 가게 한가운데서 우리는 크게 다투었습니다. 나는 왜 나만 은행에 불려다녀야 하느냐고, 왜 연락을 피하느냐고, 왜 처음 약속과 다르게 행동하느냐고 쏟아냈습니다. 친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 미안하다는 말이 오히려 더 화를 돋웠고 나는 결국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친구는 고개를 숙인 채 알겠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한마디를 끝으로 우리는 서로의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남은 재고를 헐값에 넘기고 임대료를 정산하며 뒤엉킨 서류를 처리하는 동안 나는 거의 매일 은행을 드나들었습니다. 창구 유리 너머에서 건네지는 숫자와 조건들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쿡쿡 쑤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해를 보는 건 어쩔 수 없다 생각했지만 혼자 남겨졌다는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의 표정부터 살펴야 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를 줄이고 휴대전화 요금제까지 바꾸면서 여기저기 빠듯하게 메워야 했습니다. 그럴수록 내 입에서는 같은 말이 자주 흘러나왔습니다. 사람은 결국 피만 믿는다는 말, 친구는 상황이 나빠지면 가장 먼저 등을 돌리는 존재라는 말. 그 말들이 내 상처를 가려주는 붕대처럼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그 말들이 나를 더 차갑고 고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애써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내가 한 번은 물었습니다. 그 친구는 왜 연락이 없어? 나는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도망갔나 봐.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나는 친구를 용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세월은 생각보다 빨리 흘러갔습니다. 가게가 사라진 자리에 새 간판이 세워지고 그 간판마저 2번이나 바뀌는 동안 우리는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부모님들은 차례로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각자 집을 떠나 자기 삶을 꾸려나갔습니다. 집안은 점점 조용해졌고 식탁에는 나 혼자만 앉아 있는 날이 대부분이 되었습니다. 바쁠 때는 잊고 지낼 수 있던 과거가 시간이 남으니 더 자주 떠올랐습니다. 특히 가게 한가운데서 서로 등을 돌리던 그날의 장면은 시간이 지나도 색이 바래지 않고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동창회 모임에 나갔을 때 누군가 그 친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친구는 왜 안 와 나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요즘 힘들다던데. 나는 듣지 않은 척 했습니다. 어느 날 절에 들렀다가 스님의 법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스님은 집착이란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매다는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이 이래야 한다고 움켜쥐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친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친구라는 사람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머릿속에서 미리 정해놓고 있었고 그 틀에서 벗어나는 순간 상처라고 부르며 원망으로 돌려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쌓이고 나도 이른을 넘긴 어느 겨울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화면 속 낯익은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오래전 가게 앞에서 서로 등을 돌리던 장면이 불쑥 떠올랐고 나는 무의식적으로 친구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문을 여는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어떤 얼굴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이 열리는 순간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분명 내가 알고 있던 그 친구였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어깨는 예전보다 좁아졌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익숙했습니다. 친구는 괜히 모자를 만지작거리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별말 없이 비켜서서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친구는 신발을 벗고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작은 탁자 위에 생수병과 컵을 올려놓고 주방을 서성이다가 겨우 물 한 잔을 따라 들고 나왔습니다. 나는 컵을 건네주며 오랜만이라는 말 대신
그냥 한번 얼굴이나 보러 온 거냐고 물었습니다. 친구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 말에 여러 해의 시간들이 포개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동안 우리는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재미없는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고, 화면 속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방 안 공기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리모컨을 집어 조용히 볼륨을 줄이자 방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와 둘의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건강은 어때? 친구는 대답했습니다.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많은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가족들은? 친구는 말했습니다. 다들 잘 지내. 우리는 중요한 이야기는 하지 못한 채 겉도는 질문만 주고받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친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일 말이다. 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일부러 입 밖에 꺼내지 않던 이야기가 이렇게 내 방 한가운데서 다시 시작될 줄은 몰랐습니다. 친구는 변명처럼 들릴까봐 그동안 말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나까지 잃게 될까봐 두려웠다고 했고, 그래서 아예 멀어지는 쪽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방 안 공기보다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친구의 이야기는 조용했지만 한 문장 한 문장이 무겁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가게가 가장 어려워지던 시기에 친구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고 아이는 큰 수술을 앞두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를 동시에 감당해야 했던 친구는 우리 가게와 가족 사이에서 매일같이 갈라지는 마음으로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나를 생각하면 가게를 붙잡아야 할 것 같았고 집에 돌아가면 아내와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말했습니다. 아내가 쓰러진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그날 자네가 은행에서 전화 받았다고 했잖아. 나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나는 친구가 도망갔다고 생각했는데 친구는 병원 응급실에 있었던 것입니다. 친구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이 수술비가 너무 컸어. 어디서 돈을 구할지 막막했어. 나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친구는 말했습니다. 자네한테 말하면 자네가 도와줄 거라는 걸 알았어. 하지만 자네도 힘든데 어떻게 말을 해? 결국 친구는 가족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그 말을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내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죄책감이 올라와서 차라리 연락을 끊는 게 덜 비겁하다고 스스로를 속였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의 내 표정을 떠올려 봤습니다. 아마도 나 역시 누구의 이야기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등을 돌린 것이었습니다. 친구는 그 뒤로도 우리 공동 명의로 남아있던 빚을 어떻게든 정리해 보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공사장을 전전하며 일했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조금씩 채무를 갚아 나갔고 나중에는 내 이름으로 남아있던 부담까지 함께 줄여나갔다고 했습니다. 은행에서 예상보다 빨리 채무가 줄어들었다고 했을 때 나는 운이 좋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 뒤편에 친구의 땀과 시간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그날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왜 그걸 말하지 않았어? 친구는 대답했습니다. 말하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그냥 조용히 하고 싶었어.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친구는 내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늦게라도 얼굴을 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미워해도 괜찮다고, 다만 그때 설명하지 못하고 도망친 것만은 사과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절에서 들었던 부처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원망은 상대를 향해 쥐어 던지는 불덩이 같지만 가장 먼저 데이는 사람은 그 불덩이를 쥐고 있는 나 자신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그 불덩이를 손에 쥔 채 나를 먼저 태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자네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 친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먼저 말했어야 했어. 우리는 이미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돌아간 뒤 나는 현관문을 닫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문 너머에서 친구 발자국 소리가 골목 끝으로 멀어지는 동안 내 안에서 오래 굳어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전처럼 자주 만나는 사이는 되지 못할지 모릅니다. 다시 가게를 함께 할 수도 없고 젊은 시절처럼 새벽길을 나란히 걸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오랜 세월이 모두 잘못이었던 것은 아니라고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친구의 이야기가 계속 떠올랐고 내가 알지 못했던 친구의 삶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가벼워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쥐고 있던 원망을 내려놓으니 숨이 쉬어졌습니다. 살다 보면 나를 외면했다고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다른 자리에서 나를 붙잡고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말로 약속을 지키지 못해도 자기 삶을 걸어 조용히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인연은 함께 있는 시간의 길이로만 재는 것이 아니라 떠나간 뒤에도 내 삶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를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친구가 다녀간 빈 소파를 바라보며 다시 떠올렸습니다. 며칠 후 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날까? 친구는 대답했습니다. 좋아. 우리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음 선방은 이렇게 늦게서야 인연의 모양을 다시 살펴보는 어르신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한 사람을 떠올리면 아직도 쓴맛이 먼저 올라온다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남아있는 작은 흔적들을 한 번쯤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는 나를 위해 조용히 무언가를 감당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다른 어르신들께도 이 온기가 전해지도록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의 구독이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